교재는 일단 113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고요. 113페이지. 시험, 그러니까 내년도 시험이 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날짜가, 이제 예비 날짜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28일이더라고요.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예비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은 시험은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100%, 그죠? 그러니까 내년 시험은 10월 28일 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깝깝하죠? 언제 날짜 하려나. 지금 행복할 때입니다. 그치? 금방 갑니다, 또. 근데 이제 공부를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시겠지만, 어제 제가 수업하는데 질문을 나눠오셨어요. 오전에 아침에 일찍. 근데 부가세 부분을 질문하시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막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수업 들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벌써 받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근데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내가 이제 표현을 좀 교만하신 거라고 내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니, 지금 한 달 듣고 와가지고 이걸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근데 수업을 들어보면 자기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면 그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할 때 혹시 굉장히 잘 알아들어서 막 끄떡끄떡 하더냐고 대답할 때마다 그런 분도 많다는 거야. 그거는 알겠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모르겠다. 이 소리 하는 거라고. 그거를 하는 거지. 근데 막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와가지고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침 한 20분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침에 나 쭉 딱 하자마자 모셔서 바로 따라와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계속 얘기해가지고 5분, 2분 전까지 얘기를 계속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벌써부터 막 너무 깊이 가시면 안 되죠. 말했죠. 공부를 하는 깊이라는 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너무 깊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얕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낮출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 깊이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 맞춰서 강의를 하니까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막 심도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이건 이렇게 무슨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게요. 점수만 맞으면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안 돼요. 한 2개 정도는 더 예비로 보험으로 맞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죠? 적당선에서 하시면 돼요. 적당선.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니 마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적응 훈련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죠? 일단 교재는 113페이지 피시고 세법 6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면 일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1월 달부터 강의가 되는데 이 요약집은 이번에 보면 끝입니다. 이걸 나중에 뒀다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면 개정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업 자료로만 보는 겁니다. 이번 달까지만.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보고 그다음부터는 세법책 이체는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4월 달쯤에 새로 요약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뒀다 잘 둬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또 새로. 그러니까 기본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세 과표 계산 순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만 간단하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표 계산 방법은 일단 파른 금액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뭔다 했을 거를 파른 금액을 양도 가액 그런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거 세금 다 내는 게 아니라겠죠? 자, 여기서 뭘 빼준다? 들어간 경비는 빼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필요 경비 그럽니다. 필요 경비.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는 항상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경비 빼고 남을 때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도를 해가지고 뭐가 발생해야 된다?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낸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차익이 안 나오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가 상승분 빼주는 거 있다 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럽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 말 뜻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경비에는 뭐가 있다? 취득 가액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비. 그죠? 이게 이제 필요 경비 항목입니다. 시험에는
자, 이 순서도 물어보지만 이 필요 경비 얘기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근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필요 경비 항목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이게 몇십 개예요. 이것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몇십 개나 돼요. 근데 그걸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왜? 다 외우면 좋은데 못 외워요. 그걸 다. 여유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 개념만 자꾸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들도 그냥 계속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냥. 그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정답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입니다.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연장 2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 자료. 그죠? 한 2년에 한 번씩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여전히 나중에 이 필요 경비에 관한 얘기는 따로 제가 자주 나오는 걸 따로 정리를 해줍니다. 1월 달에. 그것만 잘 보시고 문제 풀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항목은 얘네들이 경비 항목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이 양도 차익은 다 실거래가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 안 됐을 때 뭐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언급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뭘 빼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건 뭐라겠어요? 장기가 뭘 하면? 보유하면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예를 들면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공제니까 공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해주는 게 아니라 있죠? 그래서 공제 대상이 부동산인 토지 건물과 입주권 이렇게 세 개가 기본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빼주면 뭐가 나온다?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근데 보유기간도 채워야 되고 공제 대상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있다 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럽니다. 그죠? 기본공제. 그래서 그걸 빼주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순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 그죠?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 순서에서. 순서 물어보고 여기에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강조하는 것도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60점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하면 좋은데 골고루 못해요. 골고루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그런 거죠. 골고루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건 되게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기복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바닥을 기는 거죠. 마카마카에서 막 그 점수가 그 점수에 마카마카에 바닥을 같이 빌빌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나을 게 없는 거예요. 점수가. 그 중에 하나가 특출 나가지고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평균으로 가니까 걔 하나가 평균 점수 올려주거든요. 근데 다 빌빌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맨날 2선이에요. 2선. 안 넘어가.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여전히 계속 하는 거 이렇게 빌빌빌 전체를. 왜 그러냐면 이 전체를 다 골고루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자격시험은 골고루 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아니 이걸 뭘 골고루 전체를 다 하려고 그래요. 60점만 맞으면 100점 맞는 거 아닌데 그리고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니까 누구나 평균 60 맞으면 합격인데 이걸 이만큼을 다 골고루 하려고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시간이 양이 많잖아요. 다 하려면 양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머리에 제대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전부 다 웃어 보긴 봤어. 앞면은 다 있어. 단지 누군지만 모르는 거야. 얼마나 깝깝해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데 저를 봤는데 내가 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앞면에 있어. 근데 정확하게 얘가 누군지를 맞춰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게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차라리 쌩까고 모르면 마음 편하게 그냥 아무나 찍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요 아니거든요. 앞면에 있으면 못 찍어요. 왜? 사람 심리가 조금만 생각을 더하면 생각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붙잡고 미련을 갖고 문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고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점수가 잘 나오려면 6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비빌 언덕. 그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듯이 점수가 여러분이 비빌 과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차는 민법 개론인데 둘 중에 내가 뭐 개론을 잘한다든가 민법을 잘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2차도 네 과목 중에 나는 뭐 중개사법을 되게 잘한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그 과목 내에서도 잘하는 파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법을 내가 10개를 맞으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하면 10개를 맞을 것 같지만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겠어요? 믿을 또 파트가 있어야겠죠? 나는 양도세를 잘한다든가 취득세를 잘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긴 잘하는데 뭘 잘해? 나도 세법 잘하는 데 있다? 어디 있다? 난 등록생 겁나 잘한다? 등록생은 겁나게 잘한다? 이런 분들은 겁나게 잘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떨어져. 왜? 한 문제 나온다 했잖아, 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항상 강조해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얘가 등록세고 얘가 양도세예요. 근데 집중을 하는데 어디다 집중하는 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중을 해버리면 집중을 했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선택과 집중인데 집중은 기본이고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선택을 해야 돼?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격을 한 거지 이거 선택한 사람들은 열심히는 같이 했는데 점수 안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을 봤는데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다 쳐요. 4월, 5월 갔는데 계속 바닥을 기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나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공부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를 깔고 가야 되는데 그 깔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과목별로 깔고 가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를 들면 2자리 3월달 시험 봤는데 그래도 점수 채점하면 2자릿수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문제 풀었는데 8개, 9개는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10개는 맞아야 그죠? 5개 중에 10개는 맞아야 3월달에 그래도 2자릿수는 됐네 이런 게 있는데 막 7개, 9개 막 이렇게 맞아요. 이게 틀린 개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은 개수예요. 맞은 개수.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 이게 그 자신감 되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과목별로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하죠. 2차는 중개사법이 어쨌든 전략 과목입니다.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2차는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에요. 그게 아니면 평균 60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중개사법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개사법 26개 맞았네. 얘가 28개 맞으면 되게 잘한 것 같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왜? 얘는 무조건 30개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최소한 30개 이상은. 그래야 이게 좀 원만하게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공부하는 건 옳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러니까 세법은 원래는 초장에는 여기요, 마사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과목별로. 뒤에 가서 얘기하지.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처음부터 까놓고 3개만 해요. 3개만. 취득세, 세산세, 양도세. 왜? 일단 점수 따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꼭 총론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점수 못 따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주변에 의식하지 말고 내 공부만 하면 돼요. 내 공부. 그죠?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옆 사람 신경 쓰고 없어요. 옆 사람 공부 되게 잘한다는 거 왜? 그랬더니 옆 사람은 자기보다 잘한다는 거야. 같이 시험을 봤는데 민법을 봤는데 자기는 10개를 맞았는데 옆 사람 살짝 보니까 30개를 맞았다는 거야. 짜증나죠? 근데 이거는요 같은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은 맞은 개수고요. 이 사람은 틀린 개수를 쓰는 거예요. 둘 다 몇 개 맞은 거야? 10개 맞은 거예요, 10개. 쪽팔리니까 그냥 틀린 개수가 쓰는 게 30개 틀렸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30개 맞은 것 같은 거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학원 스케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맞고, 그죠? 가능하면 시험 끝나기 전까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학원에서 계속 나와서 수업은 안 빠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죠. 제가 나가는 학원들의 거의, 이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합격생들의 그 학원에서 만약 100명이 붙었다 그러면 그 100명 붙은 중에서 90명은 수업 끝까지 나온 사람 중에 90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0명이다 인원이, 학원 인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끝까지 수업을 참여해서 100명이다 그러면 그 학원에 90명이 붙으면 나머지 안 나온 200 중에는 10명 정도 붙고요. 나온 100명 중에 90명 정도 붙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점수가 이게 나오니까 막판에 이 공부는 내가 혼자 해도 되겠지 갔다가 거기서 훅 가가지고 떨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목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점수 몇 개 나오는 게 중요한 이걸 잃어버려요. 자꾸 시간이 흐르면. 일주일만 딱 손 띄면요. 한 달 공부한 게 날아가 버려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 계속. 근데 그걸 반복해 주는 건 학원에서 하는 게 막판에 그게 더 반복을 많이 해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위주로 막 계속 들어있단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스케줄 가면 이건 안 떨어져. 근데 자꾸 빗나가니까 떨어지는 거야. 자꾸 빗나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주변에 또 자꾸 악마의 유혹을 하죠. 막 이렇게 속삭이는 날 이게 좋은 것 같다. 이거 하는 거야. 그럼 기가 얇아가지고 막 따라가.
길은 하나 이렇게 가면 돼, 그냥. 근데 어떻게 가, 여러분? 이렇게 쭉 가면 쉬운데,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왔다가 들어갔다,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왜? 누가 자꾸 꼬셔, 이렇게 가다가. 그럼 일 나가. 아닌 것 같아, 다투라. 조금 가다가, 또 이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세월에 가, 어느 세월에. 얘는 벌써 이만큼 갔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면 돼, 가면 그냥. 그럼 이건 붙게 돼 있다니까, 붙게. 그죠? 그러니까 저기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제발 딴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 하지 마. 자기나 열심히 해. 죽으려면 자기나 죽여. 왜 자꾸 같이 죽자고 옆에서. 자료 같은 거 자꾸 보지 말고 이것저것. 아이고, 맨날 얘기하죠. 뭐 학원도 없어요. 저기 위에 제 학원도 거기도 보니까 학원을 2군데 다녔어. 참 돈도 많아요. 학원을 2군데 다녀. 그러니까 뭐야. 이쪽에서 다니고 등록을 해서 여러 원 다 가입했는데 난 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 과목이. 그래서 2과목을 또 딴 데 가서 학원을 등록해 또 들어. 골 때리는 거예요. 그 학원을 여기를 다니고 그 다음에 짬 내가지고 나중에는 1차는 또 저쪽 학원 들어가요.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덕 합격에 택도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야. 공부를 내가 하나? 공부를 제가 하냐고요. 나는 자격증이 있다고 몇 번을 얘기해. 공부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해.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했는데 안 하는데 뭘. 그러고 나서 그럼 소용이 없는 거지. 근데 본인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순서는 나중에 꼭 외우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안 되면 내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외웠나 안 배웠나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어. 외우라고 해도 죽으라고 안 해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지금 말고. 지금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이 그나마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좀 텔레비 봐도 돼. TV도 보고, 올화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도 보고, 수목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보고, 그 다음에 금토는 도깨비 보고, 그러면 돼요. 재밌는 거 지금 다 재밌어요, 걔들은. 그죠? 도깨비 보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 딱 끝나면, 그 시리즈 딱 끝나면 그 드라마 끊어야 돼. 그죠? 그 다음부터 TV 보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봐. 재밌어, 다. 그죠? 그게 재밌죠? 자, 그래서 순서 꼭 기억해 주시라.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에서 이제 세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6절에 비과세가 나와 있죠? 그거 있죠, 앞쪽에. 그죠? 자, 비과세는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올해 시험에 비과세 파트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문제를 냈죠. 그죠? 근데 비과세는 3개 있다고 그랬죠? 비과세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파산, 선고, 처분, 소득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제목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부터 나온다 했죠. 농지의 뭐다? 교환과 분합이다. 그죠? 농지의 교환과 분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주로 시험은 얘는 언급이 이제 거의 없어요. 실제 시험은 2번하고 3번부터 나오는 거죠. 2번, 3번. 여기가 뭐예요? 1세대, 1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토지, 그죠? 토지까지 비과세 받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과세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이거 했죠. 농지 교환 분합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 교환 분합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다? 이 교환 분합하는 토지의 차액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이 뭐 있어요? 얘가 1억이고 얘가 7,400이면 7,600이면 차액이 2,400이다. 그죠? 그럼 이 차액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교환하는 두 토지 가격 중 어떤 토지 가격? 큰 토지, 작은 토지.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된다. 그렇죠? 4분의 1 이하. 큰 토지 가격. 그럼 1억이 큰 토지잖아요. 그죠? 이거에 4분의 1 이하 하면 된다. 뭐가요? 얘가요. 그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죠? 왜? 1억에 4분의 1이면 2,500만 원이니까, 그죠? 얘가 2,400이니까 여기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500만 원, 1억에 7,500, 여기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왜? 얘가 2,500이니까 차익이 4분의 1이면 딱 2,500 이하니까 여기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습니다.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한 얘기죠.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이 부분입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과세 1세대. 자, 일단 세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하나, 그리고 토지,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이걸 했죠? 자,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자, 일단요, 3개를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대 구성이 돼야 되죠? 그리고 집은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유는 2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각각 예외가 있어요. 예외. 세대 구성의 예외 규정, 1주택의 예외 규정, 2년 이상 보유 규정의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원칙 3개와 그 각각에 대한 예외 규정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시험은 예외 규정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원칙은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먼저 비과세를 뭐 해야 돼? 1세대 1주택 2년 보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집이 1세대고 1주택이에요. 그럼 비과세인가요? 자,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된다. OX.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맞아, 틀려요? 어렵죠?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되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그럼 땡 틀립니다.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비과세는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그러면 안 돼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도 조건이 안 맞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말은 그때만 쓰는 거죠. 이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갔을 때 되게 헷갈리는 거야. 본인이 생각을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죠. 비과세는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까지 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뭘 하셔야 돼? 세대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법에서는 1세대 구성했을 때 어떤 경우 세대 구성을 한 걸로 보냐면 일단 거주자야 됩니다. 거주자.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뭘 말할까요? 이제 거주자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막 6월달인가 7월달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거주자란 뜻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런 거예요. 7월달에 와가지고 시험 보러 간 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거주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맞는 말이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그거 했었죠. 거주자하고 거주자는 뭐예요? 뭐랬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이 얘기예요. 또는 1년 중에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얘를 거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고 주소는 없지만 며칠 이상? 183일 이상. 날짜가 183일이면 주소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183일 이상을 거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거주자로 봅니다. 날짜가 183일이라 했죠? 왜 이런 데서요? 1년 365일을 나누기 2하면 182.5일이에요. 반올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반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183일 이상. 얘를 거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거주자란 말도 있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성이 되려면 일단 거주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뭐 표정이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세대 구성이 돼야만이 비과세가 되죠. 근데 세대 구성은 거주자만 세대 구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 자체가 안 되니까 걔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 없고 거주도 없어요. 그럼 뭐요? 이거 외국인인 것이 국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톰 크루즈라니까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 집 사가지고 팔았는데 걔한테 비과세 해주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누구만 된다? 거주자만 됩니다. 이때 거주자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주자면 세대 구성이 돼가지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1세대란 거주자면 무조건 1세대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3살짜리 아들님이 손자한테 집을 사주면 걔는 1세대 구성이 되는 거지. 왜? 걔도 주소는 있을 거 아니야. 3살이니까. 그죠? 그럼 걔는 거주자네. 주소 있으니까. 그럼 세대 구성 됐네. 그럼 걔가 집이 하나 있고 지금 뭐요? 돌 때 선물로 준 거예요. 지금 3살이야. 그럼 2년 넘었죠? 그럼 걔는 비과세야. 이렇게 돼버리지.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구성은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뭐?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 세대 구성이 된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살짜리가 만약에 그러면 3살짜리인데 배우자가 있어.
그죠? 얘가 3살짜리 아들인데 거기 뭐 6대 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정혼을 시켜가지고 7살짜리 연상 여인하고 유치원 나이하고 둘이 결혼을 시켰어. 그녀는 배우자가 있는 게 없는 게 있지. 그럼 걔는 세대 구성이 돼 안 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되잖아. 거주자 맞고 뭐가 있어?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아니 배우자가 나이 갖고 많아야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배우자 나이가 많았는데 엄청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뭐 지인들 중에 있고 친인척 중에도 있고. 우리 첫째도 지금 뭐 그죠? 나이가 좀 있는데 아직 안 갔거든요. 그죠? 우리 막내 동생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걔도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근데 걔는 다 뭐 지금 가자마자 좀 애 낳아도 늦어요. 지금 그런 나이에요. 나이들이. 그러니까 뭐요? 거주자, 배우자 이게 동시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뭐 이들과 동일한 주소. 그러니까 주소가 같이 돼 있으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전부 다 뭐다? 세대로입니다. 같은 세대원으로. 예를 들면 뭐 부모 자식이라든가 그죠? 부모 자식, 장인, 장모, 처남, 처제, 형제, 자매 전부 다 같은 주소에 돼 있으면 뭘로 봐?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제 자식, 그 다음에 제 형제, 자매, 그리고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처남, 처제 다 같이 살고 있으면 주소가 같으면 뭘로 봐? 동일 세대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처남하고 같이 산다, 제가. 근데 저도 집이 있고 처남도 집이 있는데 주소가 같아요. 그럼 둘 다 같은 세대원이니까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하고 부인이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남편하고 집이, 그렇죠? 부인도 집이 있고 남편도 집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집을 팔라고 하니까 같이 살고 있으면 2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부인이 뭐라고? 남편이 야, 우리 세대 구성에서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주소를 옮겨라. 그래가지고 부인은 자기 명의 돼 있는 집에 가서 살고 있고 남편은 자기 명의 집인 집이 남편한테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이때 이제 부인이 자기 집을 팔았어. 이때 부인은 1세대 1가야니까. 주소가 달라요. 그죠? 집이 따로따로 있어. 이건 남편 명의고 이건 부인 명의 집이에요. 근데 각자 거기 살아. 주소가 달라. 그럼 그 둘 중에 한 명이 집을 팔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일까요? 2주택일까요? 주소가 같으면 2주택이에요. 근데 주소가 다르면 1주택이 각각 1주택이죠? 남편하고 부인이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는 1주택으로 볼까요? 2주택으로 볼까요? 2주택이요. 그러니까 부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세대를 옮기면 주소를 분리하면 별도 세대가 돼요. 근데 누구는 안 돼? 부부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부부가 한번 엮이면 이게 힘들어. 생각해보세요. 아니 주소가 달라. 옮겨서 따로따로 별도 세대 별거하고 있는 데서 안 되는 거예요. 별거 할아버지를 해도 안 돼. 왜? 같은 세대원이야. 그죠? 남편은 원주 살고 부인은 독도에서 짜장면 장사하고 있어. 주소 옮겨가지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몇 세대야? 동일 세대원이에요. 왜?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한은 항상 뭘로 본다? 동일 세대원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한은. 자, 이혼했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그죠? 이거 뭐 한 거예요? 위장이혼한 거죠. 위장이혼. 그럼 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도 같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세금 포탈하려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엮였을 때 잘 엮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배우자가 있어야만이 1세대 구성이 된다라고만 돼 있으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면 배우자 없는 사람은 집을 몇 년을 보유하건 세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농주중학이 혼자 독신으로 평생 사시다가 이번에 속세를 떠나려고 차내가 돈 닦으려고 집을 팔라고 보니까 연세가 70이신데 집 보유한 지 50년 됐어요. 집을 팔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집은 오래 보유하셨네요. 근데 세대 구성이 안 되셨네요. 왜? 배우자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여기까지 사셨네요? 세대 구성 안 되시니까 50년 아니라 500년 보유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육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는 어떻게든지 내 평생 소원이 이거 비과세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과세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70에. 그럼 국제결혼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결혼을. 그죠? 그 집 다 주는 조건으로. 내가 이거 집 파는 게 난 목적이니까 나랑 결혼만 해 세대 구성만 되면 내가 결혼하자마자 이거 팔고 비과세 받은 다음에 그 돈 다 넣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국제결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집 팔고 또 바로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 거죠. 뭐 배우자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 이렇게 해서 예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원칙인데 여기 첫 번째 예외가 있는 거죠. 뭐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이런 게 있어요. 자, 나이로 갑니다. 나이로. 자, 나이가 몇 살? 30살 이상이면 돼요.
자, 30만 딱 넘었다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돼. 평생 혼자 살아도 됩니다. 왜? 세대 구성. 30세 이상이면. 아직 그러니까 30이 안 됐다. 여기서 한 2살 모자란다.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뭐 30 넘어서 시집 안 가잖아요. 결혼 장가도 안 가고. 그죠? 자, 요때 30은 우리 법에 나온 모든 나이는 뭐다? 여자들 나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직은 30대라고 그러죠? 아직은 40대라고 그러고, 기본 얘기, 그 얘기하는 거야. 뭘로? 만으로. 그죠? 일단 만 나이에 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한국 나이로 하는 게 아니죠. 만 나이. 그죠? 그러니까 만으로 30세 이상. 법에 나온 모든 나이는 다 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0살만 넘으면 뭐야? 무조건 1세대 구성이 되는 거죠. 내가 30이 넘었어. 결혼 안 했어. 그래도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2년 부여가 팔면 1세대, 1주택, 2년 부여, 비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뭐요?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죠? 결혼이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싱 이혼하셨어요. 이혼. 자, 이분들은 경력사원들입니다. 그 경력사원. 한 번 배우자가 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경력이 있는 거죠. 여기도 있다가 돌아가신 거고, 여기도 원래 있었다가 원래 경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일리지. 그래서 이걸 인정해줘. 그래서 한 번 갔다 오시면 일평생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성 다시 하려고 잘못 착각해서 재혼하는 그런 불행한 세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없어도 돼. 계속 그냥 혼자 살면 돼요. 그럼 뭐가 돼? 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돼, 소득. 근데 이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이거만 그 단어에 이게 나오고 길게 나오면 정답이야. 짧게 나오면 정답 아니고, 길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진 토지와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된다. 겁나 길죠? 그럼 정답이에요. 근데 외우지 마요. 그런 거 쓸데없이. 왜? 안 외워도 돼요. 그런 거 못 들어요. 안 외워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다. 근데 그거를 외우려고 나중에 독립된 수지, 수지, 뭐를 얻고 하면 겁나 헷갈리죠. 짜증나고. 근데 안 외워도 맞출 수 있는 거 못 외워요. 그죠? 그냥 감만 딱 보면 되죠. 요게 첫 번째 예외 규정입니다. 뭐다?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옳은 걸 고르시고 틀린 걸 고르셔놓고 이거 써놓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 보시면 일단 113페이지에 2번에 1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1세대로서, 그럼 동그라미 2번 양도일 현재 우리나라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주택이, 자, 우리나라 집이 하나 있고 중국에 만 채가 있어. 우리나라 집이 하나 있고 중국에 만 채가 있어. 그럼 몇 주택자입니까?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죠? 외국에는 주택은 안 들어가죠.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가주택은 제외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고가주택 우리 지원했는데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그죠? 비싼 주택이죠? 그 비싼 주택 얼마나 하겠어요? 9억 초과. 초과. 9억 이상은 아니죠? 이상은. 그죠? 이상은 초과. 이상이면 9억도 고가주택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죠. 그죠? 근데 9억은 고가주택 아니에요? 초과되었을 때만. 여기서 1원이라도 많으면 고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 있잖아요. 뒤에 초과인지 이상인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 단어 뒤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기준 금액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문제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대부분이 초과 이런 게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재산세 분납은 500만 원 재산세가 분납이라는 게 초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500만 원이면 분납이 안 되는 거야. 그죠? 501만 원 나왔어. 501만 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500원 초과됐잖아. 10,000원 초과됐죠? 그럼 얘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500원 분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501만 원 나오면 분납하면 되는 거예요. 재산세.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꿈은 나는 그래서 재산세 분납을 한 번 하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501만 원 딱 나왔다. 그럼 얼른 가서 분납하는 거죠. 원주시 가가지고 야, 나 분납할 거야. 그러면 원주시 공무원이 이걸 딱 쳐다보자마자 짜증낼지도 몰라요. 왜? 501만 원이면요. 분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납이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나눠낼 수 있느냐? 501만 원이면. 만약 재산세 501만 원 나왔어요. 그럼 얘 분납하면 얘가 기간 지나고 45일 안에 이렇게 나눠내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를 나눠낼 수 있냐?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될 것 같아요? 501만 원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500만 원은 나쁘게 안에 내야 돼.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많이 낸다. 그럼 501만 원 나오면 7월 31일까지 500만 원 내고 10,000원을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낼 수 있어요. 왜? 법 규정이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500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일단 기본으로. 그럼 501만 원이면 결국 얼마야? 500만 원 내고 10,000원만 나중에 45일 안에 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501만 원짜리 가져가면 원주시 공무원이 뭘 해줘요? 고지서 2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는 10,000원 해가지고 기한 지나고 45일 납기로 2개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500만 원 내고 나서 그 10,000원짜리 들고 있다가 며칠 안에 45일 안에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나는 내가 만약 1,000원 나왔다. 500만 1,000원. 그럼 나는 분납할 거야. 꼭. 만약에 내가 진짜 재산이 많아가지고 500만 1,000원 나오면 나 해볼 거야. 가져가지고 나 500만 내고 1,000원 분납할 거야. 왜? 한번 해보려고. 죽기 전에 해보죠. 근데 이게 가능하겠나, 이거. 재산이. 그죠? 재산세가 500만 원 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찰도 500 없구만. 그죠? 근데 제 손에 500만 원 두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왜? 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남자들이 그렇죠? 죽으라고 여기서 열배를 토하고 나중에 돈은 어디로 가? 와이프 통장 어디로 가죠? 골 때리는 거죠. 내 통장 둘이 어떻게 삥땅도 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 그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특강 하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내 얘기를 해요. 100명이 들었다. 그러면 70명만 들은 걸 하시고 제 통장번호 하나 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70 원래대로 넣어주시고, 요 30명 건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그렇게. 그러면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특강하자 사람 좀 많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몇 대 배선으로 나눠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해주세요. 그럼, 7대 3이요? 예, 그럼 7대 3, 70%, 30%. 근데 그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 돼. 세법은 왜? 이만큼 들어. 특강을. 딱 요만큼. 여기서 3명, 4명 빼버리면 티가 확 나. 근데 민법계로는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 민법계론 선생님들이 제일 부자야. 비자금 제일 많을 거야. 민계공이. 왜? 거기는 뭐 보통 좀 7, 80명, 100명 들으니까 이렇게 강하면 거기는 막 2, 30명 빼버리면 막 그게 쌓이면 막 괜찮죠. 학원마다 다니면 1년이면 비자금 꽤 많죠. 우리는 안 된다니까? 한 30명 듣는데 10명 빼면 훅 티나.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가면 티가 나죠. 그러니까 빼다 먹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그런 학원이 있어요. 막 갑자기 세법을 많이 들어. 평균이 30명인데 막 60명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항상 세법은 많이 들으면 30명 이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큰일 났네. 이거 동영상 촬영하는 건데. 야간반인 줄 알고 제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자, 그래서 거기 고가주택 얘기하다가 초과 그래서 초과. 그리고 양도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되고 미등일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토지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뒷장 가면 이제 1세대 이게 나오죠. 자, 뭐라고 해볼게요? 원칙, 거주자, 그리고 플러스 배우자라고 돼 있죠? 그리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데 있죠? 부부의 경우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도 항상 뭘로 본다?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부부는 주소가 같건 다르건 동일 세대원이다. 예배에 나옵니다. 배우자 없어도 1세대 인정되는 경우.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사망을 이혼한 경우. 그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미성년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안 되죠. 미성년 세대 구성 안 되죠. 아까 그러면 3살짜리는 집 사주고 비과세 안 되죠. 근데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 이제 예배가 있다. 그거 뭐? 예를 들면 결혼했어. 아까 했죠? 결혼해가지고 미성년자인데 결혼해가지고 배우자가 있어요. 아니면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걔 혼자만 살아있어요. 이런 경우는 세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배는 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3번에 1세대 구성했으니까 몇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주택만 되는 거죠. 1주택.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세법상 그럼 주택은 뭘 주택이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얘는요. 이걸 주택이라 그래요.
어떤 용도로 써야 돼?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걸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게 상시가 뭐예요?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쓰는 게 주택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콘도나 이런 것들은 합숙소 이런 건 주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동일 세대원이 계속해서 거주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콘도도 거주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도 같은 경우는 동일 세대에 가서 막 1년 내내 몇 년씩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가서 거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판단할 때는 항상 얘는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합니다. 사실상 용도.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얘가요. 공부상에 그죠? 건축물 대장에는 공부상에 뭘로 돼 있어?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점포로 써요. 점포로. 그러니까 뭐야? 건축물 대장의 주택인데 실제로는 점포로 쓰고 있어요. 이러고 나서 이걸 팔게 되면 그 상태에서 팔면 얘는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해야 되죠? 이때는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건축물 대장에는 분명히 주택으로 돼 있어. 근데 실제는 점포로 쓰다가 이걸 팔게 되면 얘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이때는 뭘로 본다? 사실상 용도로 갑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주택에도 실제로 점포로 쓰다 팔면 이건 주택이 아닌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니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요 얘기가 나오면 공부상과 실제가 다르다. 그럼 무조건 뭐가 우선이다? 사실이 우선입니다. 실제 관계. 근데 얘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이 여전히 주택으로 돼 있고 내가 실제 점포에서 팔았다 쳐봐요. 그러면 비과세 못 받느냐? 실제로 받을 확률이 99%죠. 왜? 내가 주택이 아직도 주택으로 돼 있는데 공부상에 내가 이거 점포로 쓰고 있는지 주택으로 쓰는지 원주시에서 알아니까 세무서 알아볼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없잖아. 걔들 일일이 막 돌아다녀? 여기는 주택을 쓰고 있고 맞고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 규정은 뭐가 우선이다? 사실이 우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법 조문대로 보니까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르다. 그럼 뭐라고 판단하면 된다? 사실상 용도로 간다. 그러면 되죠. 그럼 실제 문제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 대장인 주택인데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야. 그죠? 왜? 실질과세 원칙으로 간다. 그러니까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 용도로 써야 된다. 그죠? 요게 주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1주택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상시 주거용 건물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니은, 디귿 이것들은 나중에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디귿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실제로. 집이 하나인데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이렇게. 집이 하나인데 이 3명이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지분이 상관없어요. 지분 상관없고 명의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이 순간 여러분 양도세에서는 집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걸 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자 얘네들이 각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셋이 합작해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공동 명의 해놨어.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셋 다 1세대 2주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가 공동명의 돼 있긴 한데 자기는 지분이 얼마 안 된대. 그러니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본인 집이 있고 그쪽 집은 10% 지분인데 그럼 내가 내 집을 팔면 1세대 몇 주택이냐 물어봐요. 2주택이에요. 지분이 문제가 아니라 명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명의가 돼 있는 순간 각각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집 하나인데 100명이 공동명의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100명 다 각각 1주택 소유한 걸로 봐요. 세법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돼. 좀 조심을 할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 지분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얘를 팔면 1주택이고 2년 부였으니까 얘는 비과세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리고 훅 팔아버려요. 자기 맘대로. 그랬다가 얘 때문에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럼 세금 몇 천만 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예요? 비과세를 못 받아버려. 그러면 세금이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공동명의는 안 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면 아파트를요. 하나 갖고 있는데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인하고 둘이 금슬이 겁나 좋아가지고, 둘이 공동명, 금슬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와이프 파워가 세가지고, 그죠? 할 수 없이 공동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개 같이 돼 있어. 자, 그럼 얘는 1세대 1주택일까 아닐까요? 이때. 부인하고 공동명이 있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왜 저한테 1세대 1주택 2년 보했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명이 돼 집을. 그럼 얘는 이 1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1주택입니다. 1주택. 왜?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봐요. 만약에 집 하나인데 둘이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줘요. 근데 비과세 할 때는 뭐야? 그냥 1세대 1주택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견적이. 그래서 공동명의는 어쨌든 조금 조심을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까지 같이 비과세 받아요? 토지. 얘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주택만 되는 건 아니죠. 건물만 되는 게 아니라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지는 무제한 아니고. 그래서 무제한 아닙니다. 왜 무제한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있어. 이 주택 정착 면적이 이거 바닥 면적. 이게 30평이다. 그러면 이거에 도시지역 안에서는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까지만 부속토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00평이라고 쳐봐요. 평수가.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이. 근데 여기 주택 바닥 면적 30이에요. 얘가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200을 전부 다 비과세 받는 게 아니라 이거의 몇 배, 5배인 150평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평은 나대지가 돼버려요. 그럼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도시지역 바뀌면 300평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 5배, 10배가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의 5배, 10배면 웬만한 집은 다 비과세 됩니다. 실제로. 왜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대지가 200평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 집 지을 때 바닥 면적 30으로 치는 거의 없죠. 대지가 200이나 되는데, 그죠? 그럼 보통 45, 최소 50평은 짓겠지, 예를 들면. 사람 심리가. 그러면 5배 하면 250평이에요. 그 넘어가요, 거의. 그러니까 애들이 법으로 5배, 10배를 만들 때는 웬만하면 일반들 인반이 짓는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다 비과세 범위에 포함이 되도록 한 거지. 그러니까 5배, 1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부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옛날에 많이 나온 게 심혜진이 맨날 컴퓨터 TV 옛날 많이 나왔죠. 집 자랑하느냐고 심혜진 나와가지고 어디야? 경기도 외곽에 거기 집 있는데 3,000평? 대지가 3,000평. 집이 막 건물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건물 하나가 무슨 의리의리해요. 들어가면.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쟤는 저 청소 어떡하나. 근데 청소는 걔가 하겠어요? 딴 사람이 하겠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예외 규정이죠. 근데 일반적인 다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요. 시골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안방이 있고, 그죠? 여기에 사랑방이, 문간방이 또 있어요. 문간방. 그죠? 자, 근데 얘가 받으면 20평이에요. 근데 이거는 허가를 받고 진 거고요. 요거는 무허가로 살짝 진 거, 무허가로 문 앞에다가 10평짜리를 바닥 면적.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시골 가면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거든요, 안에다가.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건물 바닥 면적의 5배, 10배 따지잖아요. 그럼 얘는 이때 5배라고 치면 이 토지는 몇 평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얘는 20평은 허가받은 거고 10평은 무허가예요. 그죠? 자, 그럼 바닥 면적에 그러면 몇 평까지, 5배니까 몇 평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1번 100평. 예를 들어줄게요. 계산하지 마. 복잡해. 또 계산하다가 곱하기 하다 틀리니까. 그죠? 2번 150평. 자, 1번, 2번. 몇 번? 자, 일단 아무거나 찍어야 돼. 대답 안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답을 안 썼다는 얘기니까 가능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답을 해서 틀리는 게 좋아요. 자꾸 틀려도. 자꾸 틀리다 보면 언젠가는 맞추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계속 틀리는 분이 있더라고. 계속 틀리는데 대답은 끝까지 막 큰 소리로 해. 막 남 연연하지 않고. 그죠? 그래 맞춰야 돼요. 1번, 2번?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정착면적 계산할 때는 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주택 부속 토지는 얼마까지 비과세가 됩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 5배 밖은 10배 끝 이러면 안 되고 그 정착면적 계산 시 무엇도 포함한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완벽하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 리을본에 나와 있죠. 주택이 부속토지 해놓고 주택 정착면적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허가 정착면적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쉬었다가 거기 요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